네, 반갑습니다. 자, AUK 은퇴설계 강의를 맡고 있는 친절한 원교수 홍영진 CFP입니다. 자, 우리 은퇴설계는요, 우리 모듈 1에서 30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는 과목이죠. 예, 그래서 우리 그 모듈 1에서는요, 다른 과목도 뭐 재무설계 총 20문항이고요, 뭐 부동산이나 상가설계 각각 25문항인데, 은퇴설계가 30문항이기 때문에 그 모듈 1에 속해 있는 과목 중에서는 가장 출제 비중이 높다. 그래서 일단 과목의 비중을 따져보면 뭐 은퇴설계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저와 함께 은퇴설계 내용을 좀 보실 텐데 우리 은퇴설계는 총 7개의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이제 출제 비중 한번 보시면 우리 그 1장이 은퇴설계 개요입니다. 그러니까 은퇴가 뭐고 은퇴설계가 어떤 건지 그 개념이라든가 왜 필요한지, 그렇죠? 특히 이제 은퇴설계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 관련해서 문제가 이제 꼬박꼬박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문항수 같은 경우는요. 우리 그 왼쪽에 있는 것들은 가장 적게 출제가 될 때,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장 많이 출제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매회 우리 그 문제 은행에 있는 문제 중에 매 시험마다 그 선정위원 분들이 이제 들어가셔서 문제를 이제 셀렉트를 하는 거죠. 셀렉트를 할 때 조금씩 출제 비중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 1장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 이제 보시는 거고, 자, 2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자, 이 2장이 이제 은퇴소득, 그렇죠? 자, 우리 은퇴했을 때 은퇴소득원이 어떤 것이 이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3층 보장 제도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3층 보장 제도는 우리 그렇게 피라미드 이제 구조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1층은 이제 국가나 사회가 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1층은 국가나 사회가 자, 뭘 가지고 우리 국민연금이라는 우리 모두들 알고 있는 그 상품을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이제 보장을 하는 거고요. 자, 2층은 기업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기업이 어떤 걸 가지고 퇴직금,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우리 퇴직연금을 가지고 좀 안정적인, 뭐 표준적인 그런 생활을 좀 보장을 하는 것이고요. 자, 3층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뭘 가지고 개인연금을 가지고 좀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을 보장을 해주는 거. 이게 이제 3층 보장 제도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에다가 그림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여기 이제 키워드를 다 써 넣었는데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연결하는 문제.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기본, 뭐 기초, 뭐 최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퇴직연금은 안정, 뭐 표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개인연금은 좀 여유 있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키워드들이 이제 말이 바뀌면 틀립니다.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은퇴소득이 3층 보장제도 외에 지금 이제 뭐가 있냐면 빵층에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4층에 뭐 우리 그 주택연금이라든가 농지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2장입니다. 그래서 저 2장에서 이런 전반적인 은퇴소득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요. 특히 이제 실무 사례와 연결해서 문제가 이제 다소 출제가 되는데 제일 적게 출제가 될 땐 2문제, 제일 많이 출제가 될 땐 5문제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서너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 2장은 거기 있는 내용과 여기 밑에 보면 이제 3층 보장 제도가 이겁니다. 얘가 1층, 4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5장에 있는 퇴직연금이 얘가 2층. 그 다음에 6장의 개인연금이 얘가 3층이거든요. 그러니까 3층 보장 제도가 여기 4, 5, 6장에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2장의 은퇴소득은 4장, 5장, 6장의 내용과 연계해서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층이 상당히 기본이 된다. 기초가 된다. 그래서 요 2장의 은퇴소득 부분을 기초를 닦으면서 사실 이제 기초만 닦으면 안 되고 4, 5, 6장을 공부하고 나서 2장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조금 내용이 좀 다르게 좀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장이 한 서너 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3장 잠깐 건너뛰고 자, 4장이 이제 공적연금이죠. 우리 공적연금은 이제 뭘 다룹니까? 기초연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 자, 그다음에 우리 국민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선생님들, 군인들 가입하는 걸 뭐예요? 우리 직역연금이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요걸 이제 다룬 부분이 이제 4장인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각각 이제 출제되는 문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적게 나올 때 8문제, 제일 많이 나올 때 6문제. 그러니까 9문제에서 10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초연금에서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올 거고요. 우리 국민연금에서 한 6문제, 7문제까지도 나와요. 그다음에 직역연금에서 한 2-3문제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한 연계제도, 우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제도가 있거든요. 자, 거기서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4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3층 보장제도의 2층에 해당하는 요 퇴직연금 파트가 우리 6문제, 7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그 다음에 은퇴설계 연결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실무 사례하고 연결해서 아주 많이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6장이 이제 3층 보장제도의 가장 상위층에 속해 있는 자, 개인연금이 되겠고, 요 개인연금에서 한 대여섯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3층 보장제도인 4장, 5장, 6장에서 거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얘하고 연결되는 2장까지 이제 포함하면 이게 답니다. 우리 시험 문제 30문제 거의 대다수가 이 3층 보장제도에서 다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3층 보장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3장 잠깐 건너뛰는데 3장은 은퇴설계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우리 그 은퇴설계 실행을 위해서 은퇴자금이 얼마 필요해? 그렇죠? 우리 필요자금. 얼마 필요해? 필요자금. 그 다음에 그럼 은퇴 시점에 가면 내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까라고 하는 준비자금. 그죠? 자, 우리 필요자금에서 우리 준비자금을 딱 차감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가 나와요? 부족자금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우리 밥 먹으러 갔을 때 밥이 부족하면 뭐 하죠? 네, 공깃밥 추가. 그렇죠? 부족하면 뭘 하냐면 추가라는 걸 해요. 그죠?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어떤 은퇴일시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저축들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은퇴 설계 실행을 위한 이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3장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한 대여섯 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집중은 2장, 4장, 5장, 6장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3장은요, 조금 선방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막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장이 요 은퇴 후의 자산 관리와 인출 전략인데요. 얘는 사실은 우리 그 요번에 이제 전면 개정이 되면서 전면 개정 전에는 CFP 과정에만 있었던 내용인데, CFP 과정에 있던 내용 중에 어차피 CFP 과정에 가면 자산 관리라든가 인출 전략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돼요. 계산 문제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우리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살짝 기초를 닦기 위해서 용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조금 7장에서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관련된 어떤 실무적인 내용은 별로 공부를 안 하고 그 용어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생각보다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장은 한 2문제 내외 정도로 출제가 되는데,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선방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그 은퇴 설계 과정은 3장과 7장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선방하시고, 우리 1장은 무조건 다 맞춰 가야 돼. 2문제 정도 나오는데 한두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고, 우리 2장, 4장, 5장, 6장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서,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대비해서도 상당히 실무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2장, 4장, 5장, 6장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1장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학습을 하실 텐데요. 자, 1장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두 문제 정도 나온다. 자, 제가 이제 별 표시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각 챕터마다 이제 별 표시를 해드리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1년에 3번 시험 보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 별 3개, 그러면 매회 출제가 된다. 별 2개, 그러면 3번 중에 2번은 나온다. 그죠? 별 하나, 그러면 3번 중에 1번 정도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별이 아예 없어.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챕터가 이제 은퇴와 은퇴 생활인데요. 한 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보통 보면 여기서는 특히 이제 은퇴 생활의 단계가 나옵니다. 3단계가 있는데 그 3단계에 대한 내용, 특징들을 연결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챕터인 은퇴 설계 이해 관련해서는요, 은퇴 설계가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퇴 설계 왜 해? 은퇴 설계 왜 필요해? 그 필요성에 대한 문제는 여기는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노년부양비라든가 노령화 지수라든가 공식을 좀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 그 보통 통계청의 그 통계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라든가 노인 인구라든가 유소년 인구 이런 통계치를 주고요.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 그 통계치에 뭐 몇 년도에 몇 명 이렇게 나오면 그걸 해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년부양비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노령화 지수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해석하는 문제가 잘 나오고요. 하여튼 왜 필요한지 어떤 사랑의 짝대기를 연결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챕터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챕터인 은퇴 준비 현황은요, 말 그대로 준비 현황이니까 그냥 통계치예요. 그래서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다,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챕터로 우리 은퇴와 은퇴 생활. 우리 은퇴가 뭐냐? 자, 은퇴를 우리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면요. 일단 내가 활동하고 있던 어떤 직임, 맡고 있던 우리 뭐 직임에서 이제 물러나서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낸다는 의미,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뭐 직위가 있을 거예요. 뭐 부장이든 뭐 과장이든 뭐 차장이든 어떤 직위가 있을 텐데 그 직위와 관련된 역할 수행을 더 이상 안 하게 된 상태,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은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보통 그러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무설계에서는요, 이걸 어떤 상태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은퇴를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년의 과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뭐냐면, 자, 개인이 보통 자기가 하고 있던 직업 활동을 그만두게 되는 거죠. 중단하게 되면 사실 이제 생계 수단이 이제 끊기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아무래도 그 퇴직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굉장히 빨라졌어요. 예, 그래서 그 퇴직하고 나서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뭔가 좀 생계를 위해서 뭔가 소득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일단 직업 활동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소득 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상태에 도달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연금, 아까 우리 3층 보장제도 얘기했잖아요. 국민연금이나 우리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가지고 먹고 살면 되는데, 그거 갖고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그 가교 그 일자리라고 해서 브릿지 잡이라고 하죠. 그렇죠? 연금이 충분히 나오기 전까지 어떤 브릿지 잡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이제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보통 3단계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거 성장과 준비기, 보통 이제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하고 취업을 하면 한 25세 정도 취업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 직업의 정년이 55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평균 어떤 뭐 기대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보통 70세, 75세 길게는 70에서 75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내가 취업을 해서 뭐 보통 제 어렸을 때만 해도 평생 직장 이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한번 일자리를 잡으면 뭐 퇴직할 때까지 쭉 다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30년 정도 일을 하다가 우리 은퇴 생활 기간은 얼마? 15에서 20년 정도, 그렇죠? 15에서 한 20년 정도의 은퇴기를 준비하면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일단 25세 취업 쉽나요? 예전에 뭐 이태백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20대 태반이 백수죠. 그렇죠? 특히 이제 남자분들 기준으로 하면 우리 보통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뭐 하고 그러면 거의 취업의 시기가 한 30세 가까이까지 뒤로 늦춰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알바로 계속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면서 취업의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해서 직장을 30세 가까이 돼서 잡았다라고 이제 보면 우리 그 퇴직하는 기간이 과거에는 55세 정년을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직업의 정년을 뒤로 늦추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왜 그래요? 수명이 늘어나니까. 뒤로 늦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 실제 사례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오정, 뭐 5, 6도 뭐 이런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무슨 45세 정년이라는 등, 56세까지 일하면 뭐 도둑놈이라는 등,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55세 정년이 실제로는 한 50세 정도까지 당겨지고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직장을 잡아서 그러한 직장에서 퇴직할 때 기간이 한 20년 남짓 정도밖에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기대 수명은 이게 앞에서 우리가 70, 75세였던 것이 지금은 쫙 늘어났죠. 몇 세? 80대 중반까지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었죠. 그렇죠? 80세, 85세 정도까지 이제 늘었고요.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해서 뭐 기대 수명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뭐 80대 중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빈 사망 연령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연령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보통 90세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몇 년 내에 우리 그 기대 수명이 거의 90세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럼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노인이 됐을 때, 그때는 아마 벽에 똥칠할 때까지 100세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그 은퇴기는 무지막지하게 길어졌는데 실제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요 기간 너무 짧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은퇴 준비를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그 3층 보장제도 실컷 얘기했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 그렇죠? 우리 국민연금은 몇 세쯤에 나오냐면 65세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50세에 퇴직해가지고 65세까지 기다려야 돼요. 뭐 먹고 살죠? 15년 동안? 자, 그랬더니 우리 퇴직연금은 55세부터 나와요. 우리 개인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5년만 잘 버티면 되네. 그쵸? 근데 사실은 3층 보장제도가 완성이 돼야 그래도 노후에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이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갖고도 이제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 이후에 뭘 해야 돼요? 알바라도 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브릿지잡, 가교, 일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노후에 연금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올 때까지는 뭔가 일을 해줘야 된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를 우리가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된 일자리에서 뭐 재취업 아니면 창업 이런 어떤 중간 과정의 일자리, 가교 직업이라고 하죠. 이걸 거치고 어떤 소일거리, 부업 정도의 일을 하지만 생계를 위한 소득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과정, 일을 완전히 그만두게 되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들을 우리 재무설계에서는 은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하고 재무설계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상태와 과정의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재무설계에서는 왜 은퇴를 과정으로 보고 있느냐? 두 가지죠. 평균 수명 길어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오래 살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벌어서 모아놨던 걸 가지고 우리 은퇴 이후의 기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된 일자리에서 빠른 퇴직 이 부분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이죠. 보통은 한 50세 정도가 되면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뭔가 알바를 뛰던가 소일거리를 하든가 아니면 창업을 하든가 동네 주변에 보면 치킨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킨집, 식당, 분식점 대부분 은퇴하고 나서 차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런 부분들하고도 이제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은퇴 생활은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는 재무적인 부분이 있고요. 자, 비재무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은퇴 설계는 보통 재무적인 부분을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좀 살아오면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재무적인 부분도 너무 중요하지만 비재무적인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 아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은퇴 생활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용 상태에서 좀 벗어나서 좀 생계를 위한 소득 활동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중단되거나 일단 뭐 내가 매달 월급을 탔었는데 더 이상 월급이 나오지 않는 거. 그런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른바 그 재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일을 안 하게 되면서 재무적인 부분이 변화가 있지만 그거 외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대인관계 어떤 범위가 줄어드는 것, 이거는 우리가 비재무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냐? 내가 집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출근도 안 하니까 리모컨 돌리고 TV 돌려보고 그럴 수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거나 자아실현을 위한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대인관계를 마련하게 돼요. 알아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주변에 이제 그 뭐 아파트 단지 내 어떤 노인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노인복지 뭐 이런 데서 우리 노인분들 막 봉사하러도 다니고 어디 여행도 다니고 막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대인관계가 생기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노화가 오면서 그렇죠? 어떤 뭐 신체적인 변화도 있겠습니다만 심리적인 건강 상태의 변화도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을 안 하게 되면서 막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반대로 뭔가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좀 즐거움에 좀 인생을 즐기는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태 변화가 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분 은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내가 직장을 그만두긴 했지만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뭔가 생계형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준비도 이제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고 소득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것만 따지는 게 아니죠. 이런 부분들은 재무적인 부분일 텐데 방금 얘기했듯이 신체적인 심리적인 건강 상태, 대인관계라든가 시간 관리라든가 주거 생활도 바뀌죠. 보통 이제 다운사이징 해갖고 이사를 많이 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비재무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보실 때는 이게 그냥 막 문장으로 쭉 그냥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읽지 마시고 이게 이제 너무 재무적인 측면만 강조해서 비재무적인 것은 별로 안 중요하다. 이런 뉘앙스가 느껴진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그렇죠? 자, 재무적인 부분하고 비재무적인 부분을 함께 아울러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퇴 생활의 특징에 있어서는 은퇴 생활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관점이냐? 휴식으로의 전환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삶의 연속이다. 아니면 강요된 좌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은퇴 생활이라는 게 휴식으로의 전환이다라고 한다면 뭔가 여가 생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은퇴 생활이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여겨진다면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 봉사활동 아니면 창업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될 거고요. 자, 은퇴 생활이 삶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본다면 그냥 퇴직 전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잘 적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퇴직 전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퇴 준비에 소홀할 가능성도 좀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뭐예요?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은퇴 생활이 펼쳐질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여겨진다면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상실감 이런 것들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게 강요된 좌절이죠. 나는 더 일하고 싶은데 나이 먹으니까 잘렸습니다. 그렇죠? 써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은퇴생활 적응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좌절감이라든가 상실감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으로나 대인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잃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은퇴생활 적응 단계 요거 조금 중요하죠. 그렇죠?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자, 조금 중요한데 우리 3단계입니다. 활동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상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병기 이렇게 3단계인데요. 그러니까 그 특징들을 연결하는 문제가 간간히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처음 은퇴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처음 은퇴를 하고 나면 은퇴 준비 자금도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 있고요. 아직 나는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젊어요. 아직 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진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왔는데 이제 나 은퇴했으니까 뭔가 나에 대한 보상을 주고 싶어. 그러면서 나름 이제 꿈을 펼칩니다. 그럼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골프도 좀 치러 다니고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내가 해외 여행도 좀 다니고 막 이렇게 이제 거창하게 뭔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막 하려고 즐겨요. 좀 인생을 즐기겠다고 막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은퇴 초기에 인생을 막 즐기다 보면 모아놨던 자금들을 막 쓰는 거예요. 보통 보면 어때요? 아직은 그래도 나 죽지 않았어. 이런 생각도 있고요. 기존의 어떤 직장 생활하거나 내가 어떤 그 앞전에 이제 갖고 있었던 어떤 직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경조사를 가든 아니면 사람을 만나든 이렇게 됐을 때 경조사를 갔을 때 자기가 예전에 부장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했던 어떤 수준의 어떤 경조사의 부조금을 낸다던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아무래도 이제 후배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만나게 되면 내가 쏠게 하면서 막 쏜다든가. 자, 그러다 보면 소중하게 모아놨던 은퇴 자산들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기, 고고 이어스, 액티브 이어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활동기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거의 모든 일에 의욕적이고 여행, 스포츠, 취미와 같은 여가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은퇴 생활을 즐기는 시기. 자, 이 너무 즐기다 보면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정기적인 소득이 끊겼는데 예전의 지출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고 퇴직금이라든가 목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어떤 근로 활동 생활에 대한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건강 상태도 아직 좋죠. 젊으니까. 그래서 지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면 은퇴 자산 소진이 가속화가 되고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은퇴 기간이 수명 증가 때문에 굉장히 늘어날 텐데 앞으로도 그 은퇴 생활
패턴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은퇴 초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전반적인 은퇴 생활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은퇴 생활에 대한 은퇴 소득, 자기의 어떤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수립 점검하고 좀 계획적인 소비 활동을 해야지 그냥 막 즐기다 보면 거리에 나앉는다. 그렇죠? 서울역에 박스 깔고 자야 된다. 페이지 주우러 다녀야 된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활동 기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자, 보편적으로는 70세 전후 아니면 뭐 은퇴 후에 한 10년 정도 기간까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회상기, 슬로우 이어스 내지는 뭐 리플렉티브 이어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영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회상기 말 그대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지. 그죠? 보통 이제 7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이제 감안하면 80대 넘어서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인생을 돌아보면서 좀 이제는 다리에 좀 힘도 풀리고 예전만큼은 활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가족, 친구 이런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건강은 좀 아직 양호하긴 하지만 좀 활발하게 활동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신체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활동도 줄어들고 좀 정적인 여가활동, 봉사활동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는 시기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활동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라든가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심리적인 이런 건강 상태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특히 이제 이럴 때는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 많이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 친지, 그다음에 지인들과의 이제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런 어떤 우울증, 상실감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회상기 다음에 이제 간병기인데 그렇죠?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생애 말기에 필요한 의료비, 간병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아무래도 이제 그 은퇴 준비된 은퇴 자금에서 의료비, 간병비를 끄집어내서 쓰게 되면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좀 마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부족하지 않도록 생활비 관리에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상기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간병기죠. 케어 이어스라고 하는 것인데 거동이 불편해지고 그렇죠? 너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특히 이제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죠. 그렇죠? 뇌졸중이라든가 치매 이런 부분들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이렇게 뇌졸중이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치매에 이제 걸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타인의 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병기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과거의 세대는요, 보통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중풍에 걸리거나 이제 쓰러졌거나 이제 그러면 보통 이제 며느리들이 열심히 이제 우리 시아버님 똥오줌 받아내면서 뒷바라지하고 간병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상속 쪽에 가시면 이제 공부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며느리들이 10년 동안 열심히 시아버지 똥오줌 받아내면서 이렇게 열심히 극진히 간호했지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 우리 기여분 같은 경우는 보통 뭐예요?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다음부터 더 이상 간호하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죠. 그렇죠? 지금은 누가요? 간병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데 간병인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그러면 그게 그냥 누군가의 도움만 필요한 걸까요? 돈이 필요하죠, 결국은. 그렇죠? 간병인을 쓰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시기가 되겠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뭐 의료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사실은 이제 간병기 시작되는 시기가 점차 좀 늦어지고 있더라. 그렇죠? 뭐 80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수명은 늘어난, 아픈데 오래 살아요. 이 본인도 고통이겠습니다만 가족들도 이제 고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의료비, 간병비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필요하고 또 가족의 보살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가족들도 자기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간병인을 이제 불러서 보통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간병인이 뭐 노인을 학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간병인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간병기에는 어디서 보낼 거냐.
그렇죠? 아무래도 좀 안전한 주거지로의 이동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낯선 곳으로 이사 가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고려를 하고 좀 적응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우리 생애 말기에 대한 준비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간병이니까. 그래서 자산 처분, 뭐 상속, 그다음에 유언,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고 이걸 우리가 요즘은 이제 웰다잉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야 잘 죽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단계 이제 뭐였죠? 자, 활동기, 해상기, 간병기, 3단계 연결한 문제 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은퇴생활 영역인데요. 자, 은퇴생활의 영역은 재무적인 부분하고 우리 비재무적인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재무적인 부분은요, 돈과 관련된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은퇴 후에 필요한 돈, 그렇죠? 그런 부분들, 생활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은퇴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매월 월급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월급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이 소득 한도 내에서 어떻게 다 지출할 건지 그 지출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뭐 저축도 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가 받은 월급을 가지고 내가 생활을 했는데 자, 은퇴 이후에는 그 월급이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생활할 거예요? 자, 통장에다가 은퇴 자금 잔뜩 넣어놓고 내가 매달 적당하게 생활비를 끄집어내서 쓰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마치 내가 매달 월급 타듯이, 네, 그렇죠. 매달 또박또박 연금이 나온다면, 그 연금이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생활비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연금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내가 적정한 수준의 생활비 수준의 어떤 연금이 나오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내가 가지고 있던 실물 자산은 좀 유동화시키고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일시금이 있다면 그런 금융 자산을 좀 연금화하는 거. 이 연금이 평생 소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이제 발생해서 발생하도록 재무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은퇴 이전보다 훨씬 그 엄격하게 지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안 그러면 은퇴 자산이 빠르게 소진되면 뭡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은퇴 이후에 아마 내 수명을 85세로 예상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비 이제 끄집어내서 연금 타가면서 쭉 살았어요. 그럼 이제 85세가 딱 됐을 때 돈 다 쓰고 자산이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수명이 늘었단 말이죠. 내 수명이 늘었어요. 내 통장 잔고는 제로인데 뭐예요? 이 나이에 알바 때요? 받아줄 데도 없어요. 서울역에 박스 깔고 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서울역에 박스 깔고 자면서 폐지 주우러 다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이 안정적으로 나오게끔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 어떤 연금화라든가 이런 재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우울증, 상실감, 좌절감 이런 게 이제 오지 않도록 잘 하는 것도 어떤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의 보람 이런 것도 좀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재무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재무적인 부분만을 중심으로 했는데 자, 지금은 어떤 건강,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 측면 모두 고려한 어떤 웰빙 개념으로 비재무적인 영역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웰빙은 뭡니까? 행복, 그다음에 삶의 질,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이제 총체적인 개념인데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요, 정서적인 웰빙,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 물질적인 웰빙, 자기개발, 뭐 신체적인 웰빙, 자기확신, 사회적인 참여, 권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요, 여가, 일, 그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주거, 심리적인 안정, 재무, 건강 같은 8개 내외의 영역으로 이제 구성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재무, 건강, 활동, 관계 이렇게 4개 영역으로 축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생명보험협회에서는요, 요걸 4개 영역을 관계, 건강, 활동, 경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노후준비지원법에서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뭡니까? 재무적인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 상당수가 재무적인 거, 경제적인 거 외에는 다 비재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적인 영역뿐 아니라 비재무적인 영역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우리 재무설계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균형을 맞춰서
포괄적인 은퇴 설계를 잘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기 있는 이런 단어들을 외우거나 절대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좀 읽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은퇴 설계는 뭐냐? 자, 우리 정의를 한번 보시면요. 개인이나 가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자, 은퇴 이후에 이거죠. 재무적인, 비재무적인 목표.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한다. 이러면 틀리죠. 재무적, 비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은퇴 후 생활을 영위해서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이것도 과정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재무적인 요소도 있지만 뭐 건강, 주거, 뭐 가족, 사회적인 관계, 심리, 일, 사회 참여 이런 것처럼 자, 비재무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잘 다뤄가지고 이런 은퇴 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여기 중에 인생 전반에 걸쳐서 설계를 해서 준비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은퇴 인생의 그 라이프 사이클 3단계를 보면 성장과 준비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직장 생활하는, 근로 생활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은퇴기 이렇게 3단계를 이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30, 30, 30. 그렇죠? 369, 369. 그렇죠? 30세, 60세, 90세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일을 하는 기간에 요때 잘 준비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를 그냥 은퇴 설계라고만 바라보지 않고 어떤 인생 설계라든가 생애 설계라든가 이런 쪽에 확장된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준비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 이때부터 이렇게 쭉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은퇴 설계다. 인생 설계다. 생애 설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퇴 설계는 그러면 언제예요? 젊을 때부터 해야죠. 그렇죠? 젊을 때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생활하면서 이 재무 설계, 재무적인 목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거부터 하고 은퇴 설계는 나중에 해야지. 이거부터 하고 은퇴 설계는 나중에 해야지. 이거부터 하고 은퇴 설계는 나중에 해야지. 그러다 보면 은퇴 설계를 평생 못 해요.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시기부터 여러 가지 재무적인 목표들을 은퇴 설계와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하고요. 은퇴 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이라든가 건강 상태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시장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복잡한 문제들을 뭐 예측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리 개인들이 혼자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재무설계사의 어떤 도움도 이제 필요하고요. 재무설계사는 이런 노후생활이라든가 어떤 시장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은퇴 설계를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퇴 설계 왜 필요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해. 우리 시험에는 거의 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퇴 설계는 왜 필요하냐?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평균 수명과 길어지는 은퇴 기간. 두 번째, 국가와 젊은 세대의 노년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자, 세 번째, 물가가 바뀌고 있다. 자, 네 번째, 금융 환경도 바뀌고 있다. 다섯 번째, 고용 상태도 바뀌고 연금 공백이 생긴다.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5가지가 뭔지 머릿속에 잘 떠올리시고요. 자, 첫 번째,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70세, 75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자, 지금은 80대 중반까지 다가서고 있고요. 보통 남자분들은 80세 초반,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오래 살잖아요. 여자분들은 이제 80대 중후반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내면 80대 초중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자, 2020년 기준으로 이제 보니까 83.5세 정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더 늘어났겠죠, 지금은. 자, 그래서 50년 전에는 62.3세였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수명이 무려 20년이나 늘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년마다 4, 5년씩 수명이 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보통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2060년쯤에는 기대 수명이 89.4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망도 더 빠르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90세로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요 연령이 최빈 사망 연령이에요,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나이가 이때입니다. 그럼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점차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젊은 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들 때는 아마 100세를 넘을 거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의료 기술이 이제 발달하기 때문에
사실은 무병장수가 제일 좋죠. 우리 뭐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 9988234 많이 들어보셨나요? 9988234가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아프고 3일째 사망하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거 무병장수가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지금 어때요? 수명만 늘어나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유병장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오래 사는 게 그럼 과연 축복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행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우리 늙는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굉장히 불행하죠. 그죠? 예, 그런데 돈이 없으면서 아프기까지 훨씬 더 불행합니다. 고통스럽죠. 그렇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그만큼 의료비 증가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평균 수명 증가라는 게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준비, 돈도 필요하고요.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죠. 건강,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삶의 질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은퇴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요. 은퇴 자산을 잘 배분해서 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은퇴기 이전에는 은퇴 자산을 잘 축적하는 기간이라고 본다면, 자, 은퇴 생활을 할 때는 모아둔 자산들을 잘 분배해서 쓰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잘 분배하지 않으면 특히 이제 여기 후반부에는 은퇴 자산이 없어가지고, 그죠? 굉장히 힘든 시기를 이제 맞닥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출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저축을 해서 모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인출 전략을 짤 거냐,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을 재무설계사가 옆에서 도움을 줘야 되고요. 특히 이제 생각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 예?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어떤 준비 자산 다 썼는데 자산이 이제 은퇴 파산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산 다 썼는데 나는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짤 때 내가 85세까지 살 거라고 나도 수명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럼 85세 시점이 되는 순간 통장 잔고가 이제 빵이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일은 내가 죽는구나. 옆에다가 이제 관뚜껑 열어놓고 수입 펴놓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면 하늘나라로 뿅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고 계속해서 이제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장수 리스크, 장수 위험이라고 합니다. 은퇴 자산은 다 소진이 됐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서 더 오래 살게 되는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장수 위험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은퇴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국가와 젊은 세대가 이 노년을 부양해야 되는 그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의 증가하고 뭐가 같이 맞물렸냐면 저출산하고 같이 맞물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인생의 그 단계를 그 사람의 이제 그 단계를 세 개로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0세에서 14세까지를 유소년 인구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 연령 인구, 뭐 생산 가능 인구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까지는요, 일할 수 있는 인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5살만 돼도 알바라도 뛰라고 내보내야죠. 일하라고 내보내야 되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인 인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라미드 그림으로 이제 그렸는데요.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국가도 부강합니다. 왜?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세금도 많이 내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이요. 누구를 부양하냐면 15세에서 64세까지 일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여기 어린아이들도 부양하고요. 여기 노인들도 부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젊은 인구가 노인들도 아이들도 부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는 평균 수명 증가했죠. 와, 노인 인구가 막 급증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뭡니까? 58년 개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의 은퇴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노인 인구가 마구 급증할 거예요. 제가 58년 개띠라고 얘기했는데 58년생이 개띠인 걸 온 국민이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세대죠. 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출생 연도가 58년생. 일명 베이비 부모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이 1차 베이비 붐 세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이 2차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저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그 학교가 이제 국민학교라고 하죠. 요즘 초등학교지만 거기 이제 국민학교에 가면요. 저 어렸을 때 한 반에 한 70명씩 바글바글했어요. 한 반이 한 70명 정도 됐는데 한 학년이 20개 정도 있었어요. 와, 무지막지하죠. 선생님도 부족하고 교실도 부족하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오전반. 그러니까 교실은 10개인데 반은 20개야. 그러니까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한 선생님이 2개 반씩 담당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이제 오전반일 때는 집에다가는 오후반이라고 뻥치고 땡땡이 까고 오후반이는 오전반이라고 뻥치고 땡땡이 까고 그랬던 게 그러다가 나중에 걸려갖고 뒤지게 혼났는데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구가 많았고요. 네.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아이들의 인구가 많으면 아이들이 자라나서 생산 연령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낳았던 아이들이 즉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생산 연령 인구일 때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수명이 자꾸 늘어나니까 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마구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출산이죠. 아이를 안 낳았어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합계 출산율 뭐 0.9 미만이다라고 하는데 최근의 뉴스를 보면 0.7까지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적은 거죠. 우리나라 1위 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해서 저출산도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거의 독보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0세에서 14세까지 인구가 너무 적어요. 얘네들이 자라나야 생산 연령 인구가 되는데 노인 인구가 굉장히 급증할 거 아니에요?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최고의 회사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잖아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이제 만들고 있는 그 직원들이 아마 좀 나중에는 뭐 한 2, 30년 뒤에는요. 노인들이 그 돋보기 끼고 작업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생산 연령 인구가 너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고 우리 국가의 그 노인들만 너무 많고 아이들은 적고 이제 그러면 너무나도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보세요. 저출산 현상이 유소년 인구하고 생산 연령 인구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2020년에 자, 129.3명이었던 노령화 지수가, 노령화 지수가 중요합니다. 노령화 지수. 자, 2070년에는 620.6명으로, 이때보다 4.6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노령화 지수가 이제 뭔지 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2020년에 21.8명이었던 노년 부양비가 또 중요합니다. 자, 2070년에는 100.6명으로 증가해서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하기 위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 문장을 가지고 통계치를 표를 줍니다. 표를 주고 나서 노년 부양비나 노령화 지수에 대한 설명, 해석, 그냥 표를 통계치를 해석하는 이런 질문을 보고 이제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이제 공식이 이제 필요한데 이게 이제 밑에 보면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소년 부양비는 중요한 건 생산 연령 인구입니다.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유소년을 부양하면 유소년 부양비. 생산 연령 인구가 노년을 부양하면 노년 부양비입니다. 그러니까 노년 부양비는 이거 뭐예요?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가 65세 이상의 인구를 부양하는 거. 이게 노년 부양비야. 그렇죠? 노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가로놓기도 잘 나와요. 나이대. 요거는 이제 연령을 뭐 20에서 65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도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가 노인을 부담하는 거. 요게 이제 노년 부양비. 생산 연령 인구가 어린아이들 부양하면 유소년 부양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총 부양비는 생산 연령 인구가 유소년과 고령 인구를 다 부양하는 게 이게 총 부양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중요해.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노령화 지수는 뭐예요? 이 노령화 지수는요. 여기 이제 그 생산 연령 인구가 향후에 미래에 될 사람이 누구야? 그게 어린아이들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를 0세에서 14세로 이제 바꾸잖아요. 이러면 이게 노령화 지수가 됩니다. 둘의 공식의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 요거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년 부양비하고 노령화 지수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되고 괄호놓기라든가 바꿔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노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앞으로 늙어갈 거냐? 이걸 나타내는 게 노령화 지수고요. 현재 얼마나 부양을 하고 있느냐? 이게 노년 부양비잖아요. 이게 현재의 모습이고 얘는 미래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자라나서 생산 연령 인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2020년에는요. 노령화 지수가 즉 어린아이들보다 노인이 더 많네요. 어린아이들 100명일 때 노인이 129.3명입니다. 오. 노인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2070년에는요. 어린아이들이 100명일 때 노인이 620명이라는 얘기예요. 와. 어린아이 인구보다요. 노인 인구가 6배나 더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공익 광고에 보면요. 우리 서울시에서 전철 타잖아요. 전철 타면 우리 전철의 일반인석이 이제 보통 7명 정도 앉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6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보통 7명. 그 다음에 이제 한 전동차 칸에 양 사이드에 경로석이 있습니다. 경로석이 3명이 앉을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보통 써 있습니다. 그렇죠?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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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양 사이드에 3명씩 이렇게 앉게끔 보통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공익 광고를 보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석 3석, 경로석 7석 이렇게 이제 구성된 공익 광고가 나간 적이 있어요. 실제로 미래의 모습입니다. 실제 미래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이 통계치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노년 부양비는 2070년에는 100.6명. 이게 무슨 얘기죠? 거의 생산 연령 인구와 노인 인구가 1대1이다. 1대1이다. 왜? 2020년에는 21.8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노인이 20명이에요. 2020년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얘기죠. 5명 중 1명이 노인이야. 보통은 20% 정도가 노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100명이라면 노인은 20명이니까. 그죠? 5대1이잖아요. 자, 그런데 2070년에는요, 1대1이야. 젊은 사람하고 노인하고요, 똑같다고요, 비중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노인의 사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통계치 해석하는 문제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국가. 자, 국가가 그럼 이 노인을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 요즘 뭐 기초연금 갖고도 막 난리잖아요. 자, 기초연금이요. 우리 기초연금의 그 기준연 금액이 보통 지금 한 30 얼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30 얼마 정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요거보다는 작게 나오거든요. 이게 최고 금액이니까 이걸 40만 원으로 올리네 마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연금하고 뭐 연계를 하네 마네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그 돈 어디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이 없으면 그런 부담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은퇴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물가가 바뀌고 있다. 자, 우리 이제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저금리 시대가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 자,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돈을 막 풀었죠. 그렇죠? 돈을 풀면서 막 물가가 막 폭등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곡물 가격 올라가고요. 자, 곡물 가격이 오르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 곡물 가격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죠? 그 곡물을 동물들한테 사료도 줘야 되잖아요. 그럼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동물값도 같이 올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막 치솟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따라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물가 변화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걸 예측을 해서 은퇴 자금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물가가요. 금리랑 물가가 내가 은퇴 후에 필요한 필요자금 산정이라든가 아니면 생활비 산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거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 문제가 답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재무설계 개론에서 여러분들이 화폐 시간 같이 우리 TBM 관련해서 잠깐 우리가 공부를 좀 하셨잖아요. 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변화 이제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5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게요. 지금 기준으로 현재 물가 기준으로 한 달에 250만 원이 필요한데, 이제 그림을 보면 그림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2%일 때, 만약에 자, 물가 상승률이 2%다 그러면 자, 월 250만 원에다가 여기 이제 10년이죠. 10년의 기간. 자, 10년 뒤에는
생활비 250만 원이 얼마가 필요할까? 이렇게 본다면 2%일 때는요, 곱하기 250만 원 곱하기 1.02의 10승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죠. 250만 원 곱하기 1.02의 10승 하니까 305만 원 정도 돼요. 대략 이렇게. 그러니까 10년 후에는요. 자, 지금 한 달에 250만 원 필요했다면 10년쯤 후에는 305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물가가 2%씩 올랐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물가가 4%씩 오르잖아요. 4%씩 오르면 자, 10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250만 원 곱하기 1.04의 10승 이렇게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4%씩 오르면 여기 370만 원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10년 뒤인데 2%일 때는 305만 원이 되지만 4%일 때는 37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답을 도출하는 거예요. 답을. 네? 네, 그래서 요 생활비 차이가 무려 65만 원이 난다. 이런 계산 문제 대비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내가 계산기를 두들겨서 하라는 게 아니라 식을 세울 줄 아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주는 거죠. 요거 곱하기 요거는 이거야.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야. 뭐 요거 나누기 뭐는 얼마야. 요거 나누기 어는 얼마야. 이런 식으로 공식을 여러 개를 주고요. 그럼 이게 숫자가 나와 있잖아. 370, 305, 뭐 아니면 뭐 다른 거 이렇게 숫자를 주고요. 그러면 요 그 차이가 얼마야? 그럼 65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자산 가치, 내가 들고 있는 자산 가치가 바뀌어요. 내가 지금 1억 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원은 그냥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물가가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3%씩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10년 뒤에는 그 1억 원의 가치가 1억 원을 그냥 들고 있다면 1억 원의 가치가 얼마가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씩 요거죠. 1억 원. 나누기 1.03의 10승 10년이면 그렇죠? 이렇게. 그럼 할인의 개념이죠. 그렇죠? 1억 원 나누기 1.03의 10승 이렇게 해 보면 여기 이제 3%로 떨어지면 7,441만 원. 그렇죠? 7,441만 원. 오. 1억 원의 가치가 10년 뒤 1억 원의 가치는 7,441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4%잖아요. 5%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요. 자, 5%일 때, 자, 1억 원 나누기 1.05에 10승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 6,139만 원이 되네요. 차이가 크죠. 그렇죠? 내가 지금은 1억 원인데 1억 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3%의 물가를 감안하면 10년 뒤에는 7,441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것이고 5%일 때를 가정하면 6,139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이것도 무지막지한 거죠. 그렇죠? 생활비 수준도 바뀌지만 내가 들고 있는 돈의 가치도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 변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거 우리 재무 설계사가 옆에서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들이 이런 물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어떤 그 전문적인 그런 은퇴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간단한 공식을 세워서 간단한 계산 문제 이런 문제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금융 환경도 바뀌었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랫동안 저금리 시기가 쭉 이어오다가 최근에 이제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현상이 좀 펼쳐졌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까지 갈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 대비를 하려면 과거에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우리 어르신들은 어때요? 평생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퇴직금 받으면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사회 진출한 게 97년도인데 자, 97년도에만 해도 금리가 보통 한 7%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7%, 8%. 보통 한 7%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자, 그때 퇴직금 받아서 뭐 7%짜리 뭐 예금 통장에 넣어놔도요. 은퇴 이후에 거기서 조금씩 나오는 이자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려워요. 만약에 저금리라면 더 어렵고요. 그렇죠? 이게 고금리였다 저금리였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급변한 환경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예적금과 같은 안전자산만 갖고 이런 그 노후 생활을 버텨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상품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 적절히 잘 배분해서 수익률 높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서 재무 설계사가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주기적인 점검, 관리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 우리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은퇴 자산을 축적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는 그 축적된 은퇴 자산을 잘 분배해서 나누어서 써야 되는 단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이 기간 동안 축적하는 기간 동안에도 금융 환경들이 바뀌고요. 은퇴 이후에도 그 금융 환경들이 바뀌거든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그 어떤 사태, 뭐 무슨 사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급변하는 사태가 특히 요 시기 은퇴 초기에 요 시기에 이제 벌어지게 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상품들이 워낙 다양하고 이제 복잡한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옆에서 이제 충분히 재무 설계사가 좀 잘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은퇴 설계가 더욱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고용 상태 변화하고 연금 공백이죠.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만 통계청 그 자료를 이제 보니까 보통 이제 그 평균 근속 기간이 뭐 15.5개월. 20년도 못 된다는 얘기예요. 20년도 일을 못 하더라. 15.5개월이면 그렇죠? 그리고 그만둘 당시에 평균 연령이 49세. 그러니까 50세 가까이 돼서 그만두더라. 이거 너무 빠르죠, 생각보다. 그렇죠?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하는 연령이 50세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자, 내가 50세에 퇴직하는데, 50세 이때 이제 퇴직하는데, 자, 우리 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나오는 시기가 65세예요. 15년이 공백이 있고요. 자, 우리 퇴직연금. 우리 퇴직연금이 나오는 시기가 제일 빠른 게 55세죠. 그쵸? 자, 그러면 요 기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예. 요 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브릿지 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교 일자리에서 소득 활동을 하면 이런 연금 공백을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렇죠? 내가 일할 때만큼 벌지는 못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시기, 그다음에 가교 일자리에 대한 준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의 조정.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연금 수령 시기는 뒤로 늦추는 게 좋죠. 수명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좀 빠르게 당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갖고 조정하는 그런 그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5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뭡니까? 은퇴 설계 왜 필요해? 평균 수명 연령과 길어지는 은퇴 기간. 그다음에 국가와 젊은 세대 노년 부양 부담 증가, 특히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세 번째 이제 물가 변화, 간단한 공식 세우는 거, 금융 환경 변화. 그다음에 이제 고용 상태 변화와 연금 공백 이런 것들에 좀 대비를 해서 은퇴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은퇴 설계사, 재무 설계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되는데 개인 맞춤형 은퇴 설계안을 좀 개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다양한 재무 설계 영역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은퇴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은퇴 설계가 되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개인 맞춤형 은퇴 설계안을 개발을 해야지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좀 획일적인 그런 은퇴 설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재무설계사가 고객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획일화된 일정한 모듈이나 틀에 맞춰서 은퇴 설계안을 제시해 주는 것은 지향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된다. 어떤 이런 모듈을 좀 만들어 놓고 획일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AI를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챗 GPT에다 이제 물어보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재무 설계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은퇴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인 은퇴 설계안을 제시를 해서 고객들의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고객 각각의 상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상황과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은퇴 설계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획일적으로 어떤 AI처럼 하면 알파고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다양한 재무 설계 영역들의 유기적인 통합이죠. 자, 우리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자, 재무 설계사가 뭐 AFPK가 뭐 CFP가 가운데서 뭘 합니까? 우리 스카이캐슬의 스행님처럼 스카이캐슬의 스행님이 뭘 하죠? 우리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각 과목의 선생님들을 대동하고 가운데서 코디네이팅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재무 설계사가 이제 가운데서 뭐 보험 설계, 위험 관리, 투자 설계, 뭐 부동산 설계, 은퇴 설계, 뭐 상속 설계, 뭐 여러 뭐 세금 설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 가운데서 코디네이팅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시면 뭐 위험 관리, 세금, 부동산 상속, 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해야 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 체제를 잘 구축을 해가지고 고객들을 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코디네이팅 역할을 한다. 자, 세 번째, 자,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은퇴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너무 재무적인 부분만 사실 뭐 재무적인 부분을 다뤄주는 것은 어떤 재무 설계사도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고객이 가려운 것은 비재무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언도 해주고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좀 더 고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노인의 특성, 뭐 노화, 건강, 주거, 삶의 질 여러 가지 이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은퇴 라이프 스타일, 건강 관리, 주거 관리, 뭐 일과 여가 활동, 사회 봉사, 시간 관리와 같은 다양하고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옆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지속 가능한 은퇴 설계의 안내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은퇴 설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순탄하게 계획된 게 진행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인생이 꼭 그렇진 않아요.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돈과 관련된 재무적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던 계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노후는 더욱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무적인 문제가 닥친다고 하더라도 은퇴 설계를 중간에 이제 포기하지 않도록 좀 약간 어떤 은퇴 이후의 생활 수준을 좀 낮춰서 좀 조정을 한다든가라는 좀 절충안을 좀 제시를 해서요. 은퇴 설계 포기하지 않고 좀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좀 수준을 좀 낮추더라도 계속해서 은퇴 설계는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은퇴 설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볍게 좀 봤는데요.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퇴생활 적응 단계 3단계죠. 활동기, 회상기, 간병기. 자, 이제 보시면 활동기는 어떤 거죠? 거의 모든 일에 의욕적이고 여행이나 스포츠, 취미와 같은 여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은퇴생활을 즐기는 시기인데 너무도 즐기다 보면 서울역 박스 깔고 자러 갈 수 있다. 그죠? 개인의 건강 상태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70세 전후. 물론 이제 수명이 자꾸 늘어나니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되겠다. 자, 회상기는요. 은퇴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건강 상태는 아직까지 양호하지만 활발하게 활동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사활동도 좀 줄어들고 정적인 여가활동이나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는 시기인데요. 생애 말기에 대비해서 의료비나 간병비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병기는요. 거동이 불편해지고 뇌졸중,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에 노출이 되니까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의료비나 간병기가 집중적으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자, 근데 돈만 많이 들었는 게 아니죠. 가족의 보살핌, 간병인과의 새로운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주거지의 이동,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연결하는 문제 좀 대비하시고요. 자, 은퇴 설계 왜 필요하냐? 5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자, 평균 수명 연장, 길어지는 은퇴 기간, 이런 것 때문에 은퇴 설계가 필요하다. 두 번째, 국가와 젊은 세대 노년 부양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뭐였어요? 노년 부양비하고 노령화 지수 공식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라. 자, 우리 위에 65세 이상의 인구는 똑같아요. 자, 근데 분모가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다. 그럼 노년 부양비고요. 자, 우리 분자는 똑같은데 여기가 0에서 14세까지 어린아이들이야. 그러면 노령화 지수죠. 그렇죠? 공식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물가 변화. 현재 생활비에 기초해서 은퇴 생활비를 정하긴 하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게 2%냐 3%냐 4%냐 5%냐에 따라서 얼마나 더 필요한지가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가 변화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은퇴 자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죠. 이것도 몇 프로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자, 네 번째, 금융 환경도 바뀌고 있다. 어떤 예적금만 같은 안전자산만 가지고는 이런 부분에 대비할 수가 좀 없고요.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배분해가지고 수익률 높은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고용 상태가 바뀌고 있죠. 그렇죠? 퇴직 시기가 좀 빨라지고요. 그걸로 해서 연금 공백이 생기잖아요. 우리 퇴직 시기는 50세, 국민연금은 65세, 15년의 공백. 물론 중간에 퇴직연금이 55세부터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서 어떤 가교 일자리,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할 거고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내가 가교 일자를 통해서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연금 공백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를 좀 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은퇴 소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